안녕, 박정희 대통령 다들 알지? 대한민국 제5대, 6대, 7대, 8대, 9대 대통령을 역임했어. 집권 기간은 대략 18년 5개월, 대통령 재임 기간은 1963년 12월 1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로 15년 10개월 정도이지만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변을 포함하면 18년 5개월이 맞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다고 기억하면 돼.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상반된 평가가 엇갈려. 뭐가 맞는 건지 잘 모르겠지? 그래서 오늘은 박정희 대통령의 긍정적인 평가와 비판적인 시각도 같이 알아볼게. 시작은 1961년 5월 16일이었어. 윤보선 대통령이 재임하던 시기 박정희는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완전히 장악해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해산시켰어. 그렇게 군사혁명위원회는 정권을 인수받아 5월 19일 국가재건 최고회의로 개명하고 5월 20일 혁명내각을 발표해 군사정부를 수립했어. 이걸로 입법, 행정권과 사법권의 일부를 행사했다고 해. 후덜덜하지. 이때부터 대략 2년 7개월 동안 군정이 시작되었어. 군정이라는 말을 들어서 알겠지만 강력한 통제가 이루어졌어. 첫 번째, 모든 정당, 사회단체 해체 포고. 두 번째, 3천여 명의 용공분자와 4천여 명의 폭력배 검거. 용공분자는 공산주의의 주장 및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을 의미해. 세 번째, 댄스홀, 고금 요정 등 모든 환락가의 문을 폐쇄. 춤추다가 걸리면 최고 1년 6개월 징역. 탕탕탕. 5.16 군사정변 1개월도 안 되어서 전국적으로 보안관계 범법 혐의자 검거 수가 3만 5천여 건에 달한 것을 보면 통제가 얼마나 강력했던지 알 수 있겠지? 그런데 통제만 했느냐? 노노, 아니오시다. 국민들의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1961년 6월 10일 농어촌 고리채 정리법을 공표했어. 이게 뭔가 싶지? 내용을 보면 1. 연리 20% 이상을 고리채로 간주. 2. 원금이 세대당 15,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리위원회 신고. 3. 고리채로 판정된 채무에 대해 채권자에게 농협중앙회가 발행하는 농업금융채권의 교부. 4. 농업금융채권은 연리 20%로 그중 8%는 국가 부담이고 나머지 12%는 채무자가 정부에서 융자를 받아 부담한다. 어렵지. 간략하게 말하면 농어촌민의 빚 부담을 줄이고 생활고를 해결하려 했던 사업이었어. 근데 농어촌 고리채 및 정리사업은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당시 복잡한 농촌 금융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빠르게 경제 재건 효과를 볼 수 있는 공업 부분 발전에 중점을 두었었거든. 결국 구조적, 현실적 여건이 안 되어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방치되었어. 그럼 이제 대통령 당선 이유를 봐볼까? 원래 박정희 대통령은 5.16 군사정변 때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했는데 번복하다 1963년 야당 단일 후보 윤보선을 근소한 표차로 누르고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1963년 제5대 대통령이 당선되었어.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전 박정희 대통령은 군정 기간에 이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어. 먼저 제1차, 2차 경제개발 계획. 이때 경제는 빠르게 성장해 연평균 경제 성장률은 10%를 넘어서고 7억 달러 수출도 달성했어. 이 시기 경부고속도로도 지어졌어. 도로가 잘 안 나 있었어서 운반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였겠지? 하지만 무역 적자도 계속되었고 식량 부족으로 곡물 수입량이 4천만 달러에서 2억 7천만 달러로 급증했어. 자급자족이 절실했지. 1964년에는 미국에서 베트남 파병 지원 요청이 왔어. 미군에게 안보의 한 부분 을 의탁하고 있던 한국은 이 요청에 한국 전쟁 시 우방국에 대한 보답이라는 명분과 베트남 전선은 한국 전선과 직결이라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파병을 결정했어. 그리고 파병은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이루어졌어. 8년 동안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은 모두 6차례에 걸쳐 34만 명에 이르렀지. 파병의 대가로 획득한 수억 달러는 1960, 70년대 경제개발 자본으로 제공되었고 한국 군 장비 현대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어. 미국과의 군사적 관계도 증진되었지. 그렇지만 통일 베트남과 외교 관계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고 베트남전에 참전한 장병 및 근로자들이 남기고 온 현지인 2세 라이따이안 문제와 우리나라 전사의 희생이 있었어. 1965년 6월 22일에는 한일 협정이 있었어. 이걸 한일 기본 조약이라고 해. 근데 이게 좀 말이 많아. 회담 내용이 바로 문제였어.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떤 사과도 없었고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2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거든. 그리고 어업, 문화재 협정으로도 한국 측의 양보가 국내에서는 크게 논란이 되었었어. 안 그래도 일제강점기 때 원한이 어마어마했는데 이 내용이 알려지자 1964년 회담 반대 투쟁이 있었어. 6월 3일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지. 이때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로 진압하고 1965년 한일협정을 마무리 지어. 해결 방법 참 심플하죠? 먼저 긍정적인 평가를 한번 봐볼까? 첫 번째, 기본 조약에서 일본이 대한민국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 점. 두 번째, 청구권 협정으로 한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 점. 세 번째, 일본과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자제시켜 북한과 힘의 균형을 지킨 점. 네 번째, 한일 양국의 국교 정상화로 동북아시아의 한미일 협력 체제가 견고하게 구축되는 기반이 되었던 점. 그렇다면 부정적 평가는 뭘까? 첫 번째,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사죄와 보상 관련으로 충분히 협의하지 못한 점. 두 번째, 독도 영유권 문제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점. 세 번째, 일본이 문화재 반출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가져간 문화재를 모두 반환시키지 못한 점. 네 번째, 경제 개발에 투자하기 위해 소액의 청구권 자금을 받아내 민간인 피해자 배상을 제대로 못한 점. 다섯 번째, 어업 수역 범위와 조선 선박 단속권을 명시한 조항이 일본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은 점. 한국과 일본에 단절된 국교를 수립하고 경제 발전이 된 것은 맞지만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현재까지 갈등이 많아. 1967년 7월 1일에는 제6대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어. 물론 박정희 대통령이었지. 1969년에는 삼선 개헌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켜버려. 투표율은 77.1%에 찬성률 65.1%로 통과가 되었어. 어마어마하지? 개헌안의 주요 내용은 1. 대통령 3선 연임 허용 2. 국회의원회, 국무총리 및 겸직 허용 3.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결의 요건 강화야. 그냥 장기 집권을 위해 개헌안을 바꿨다 라고 기억하면 돼. 이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했어. 언론, 국민들은 장기 집권 개헌을 반대하는 여론이 들끓었지. 시위까지 일어났었으니까. 결국 점거 농성을 벌이던 의원들을 피해 제3별관에 몰래 모여 찬성 122, 반대 0표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고 말아. 허허. 국민투표에서는 앞서 말했듯 찬성 65.1%로 확정되고 말았어.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던 거겠지? 이로 인해 박정희 대통령은 제7대 대통령 선거에 나가게 되었어. 1970년 4월에는 새마을 운동을 시작했어. 빈곤 퇴치,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진행되었고 잘 살아보세! 라는 구호로 낙후된 농촌 환경 개선 및 경제 발전에 기여했어. 길거리도 확장하고 우물도 설치하고 시멘트, 철근을 무상으로 지원하면서 농촌 환경 개선에 큰 영향을 미쳤지. 그리고 점차적으로 한국 사회 전체 근대화 운동으로 발전했어. 운동 성격도 잘 살기에서 올바른 정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지. 자, 그럼 새마을 운동의 장점은 뭐였을까? 첫 번째, 낙후된 농촌을 빠르게 현대적으로 변하게 했어. 두 번째,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어 농촌 사람들의 의식이 변화했지. 세 번째, 농촌 소득을 높이기 위해 품종 개량, 새로운 작물을 시도했어. 네 번째, 전쟁으로 인해 민농산, 황폐화된 산에 나무 심기를 권장했어. 단점으로는 첫 번째, 농촌 주민들 소득이나 생활을 향상시키기보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과에 치중되었어. 두 번째, 주민들 스스로가 아닌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세 번째, 농민들이 가난한 원인을 게으름이라 보고 나태한 생활 태도 및 정신 자세를 강조했어. 실제로는 아니야. 등 허리가 휘도록 이랬거든. 네 번째, 농촌을 빠르게 근대화시키는 과정에서 전통 문화를 잃기도 했지.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고?